네, 안녕하세요. 정태익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코너입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뉴스를 보다가 좀 공유를 하고 좀 제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해볼 만한 그런 뉴스가 있으면은 제가 같이 읽어드리면서 이 뉴스에 대해서 뭐랄까 그 행간의 의미를 좀 짚어드리는 그런 코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제 의견에 뭐 반대되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20, 30대 돈 안 쓰고 12년 이상 모아야 서울 아파트 산다. 가정을 막 꾸리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 30대 가구주는 가처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 이상 모아야 서울의 평균 수준의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참 평균을 좋아합니다. 네, 평균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평균은 사실 우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정말 맞지 않아요.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기자들은 사실 평균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좀 읽어보고 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 평균 처분 가능 소득은 371만 원이다. 그러니까 뭐 39세 이하의 가구주가 한 371만 원 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평균. 그러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5억 5천만 원이래요. 평균가가. 그러면은 딱 지금 이게 뭔가 둘 다 평균을 냈기 때문에 20, 30대 가구주가 평균적인 아파트를 살려면 12년 6개월을 모아야 된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사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3년 전부터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13년 12월에는 11년 6개월이 걸렸는데 16년 9월에는 12년 6개월, 오히려 1년이 더 늘었죠. 그래서 이제 집값이 임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가파르게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기자가 이런 글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평균이죠. 자, 아까 말한 대로 한번 보죠. 위를 좀 올라갈게요. 네. 자, 여기 보면 처분 가능 소득이 371만 원인데 평균 매매 가격이 5억 5천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큰 평균의 오류인데 우선 371만 원 정도 못 버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371만 원을 못 버는 이 30대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무슨 평균 소득이 371만 원이야. 나는 그것도 못 버는데 라는 분들도 많고요. 거꾸로 이거보다 훨씬 많이 버는 사람도 많겠죠. 당연히. 네. 왜냐면 이건 말 그대로 평균이니까요. 50%에 대한 평균이잖아요. 네. 0에서 100 사이에 있는. 네. 근데 이 평균 매매 가격이 또 5억 5천이래요. 그럼 이것도 0에서 100 사이에 중간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마치 뭔가 공통 분모로 잘 제대로 비교하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키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의 평균 매매 가격이 5억 5천이라고 치면요. 저도 30대니까 제가 서울에 사는 20, 30대라면은 아마 강남이나 이런 데는 못 갈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노원이나 아니면은 뭐 은평이나 강서나 뭐 강동 쪽 약간 조금 외곽 쪽으로 빠지는 서울 있죠. 그런 데나 아니면 아예 수도권, 뭐 구리나 아니면 뭐 하남, 아니면은 뭐 분당도 뭐 비싸지만요. 뭐 분당이나 성남 이런 쪽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냐? 이 평균적인 아파트에 20, 30대가 살지 않아요. 네. 20, 30대가 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집은 방 2개나 3개고요. 한 20평대나 뭐 25평 정도 수준이겠죠. 네. 그러면은 이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딱 20에서 25평짜리만 비교를 한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전체를 비교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만약에 이런 평균 가격을 내려면요.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20, 30대를 평균 가격을 내시면 안 되고 20, 30대가 사는 서울의 20에서 25평짜리 거기다 20, 30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평균 가격을 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좀 비슷할 수 있겠죠. 이게 맞으려면
전 아파트, 서울의 전 아파트의 매매 가격을 5억 5천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월 평균 가능소득을 39세 이하가 아니라 전 연령으로 따졌어야 되겠죠. 그러면 맞겠죠. 자, 그러면 이런 맞지도 않는 이런 기사를 왜 쓰느냐? 밑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현실이 안 된다. 현실이 집을 살 수가 없다. 보세요. 여기 은행을 의존하지 않고 이제 생활비 쓸 거 쓰면서 집을 마련할 때 걸리는 시간은 38년 6개월로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절대 못 사게 되니까 젊은 가구주들이 빚에 의존한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만든 거죠. 젊은이들이 빚을 진다. 그러면 이거는 나쁜 일이다. 나라가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0대는 막 3개월 만에 2조가 늘었대요. 대출이. 근데 40대는 1.3% 늘었고 50대와 60대는 오히려 줄었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빚이 늘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빚이 준다. 그래서 노인들보다 젊은이들이 뭔가 고생스럽다. 고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문제가 많다. 지금 이 논리가 이거죠. 그러나 빚이 정말 문제입니까? 빚은 두 가지 빚이 있습니다. 좋은 빚이 있고요. 나쁜 빚이 있어요. 자, 빚이 무조건 나쁘다면 은행들은 나쁜 놈들이죠. 그럼 은행은 다 망해야 될 존재입니까? 안 되겠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은행을 다 없애야죠. 왜 은행들을 내비두면서 빚 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합니까? 자, 빚은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으니까 은행도 순기능이 있고 안 좋은 기능을 하겠죠. 그러면 좋은 빚은 뭐냐? 감당할 수 있는 빚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 나쁜 빚은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라는 건 뭐죠? 두 가지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빚을 나중에 갚으려면 집을 팔았을 때 그 빚 이상의 가격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내가 집을 팔아서 받은 돈 가지고 빚을 갚잖아요. 근데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감당이 안 되겠죠. 원금을 갚아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가 뭐죠? 이자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월 버는 소득이 있고 그 월 소득에서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비싸게 사면 안 되겠죠? 비싸게 산다. 이러면은 나쁘다. 네. 나쁜 빚을 하게 된 거고요. 무리해서 빌린다. 무리한다. 내가 생활비가 얼마가 들고 앞으로 애가 커가면서 얼마 정도 돈을 쓸 텐데 그거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자를 낼 수 없는 빚을 빌려버리면 나쁜 빚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기사들처럼 뭔가 젊은이들이 돈을 많이 빌린다는 게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40대, 50대, 60대들은 빚이 줄죠. 왜냐면은 40대는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50대, 60대는 이미 애들을 다 키웠죠. 애들을 키웠기 때문에 오히려 집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생활비를 만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에 노년 빈곤층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빚을 줄이는 거죠. 집을 파니까. 근데 20, 30대는 왜 늘어나느냐? 집을 사니까 늘어나죠.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게 20대, 30대가 결혼하지 50대, 60대가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을 하면서 집을 하나씩 더 장만을 하게 마련이고 또 애들이 또 늘어나죠. 그러니까 집을 더 큰 집으로 가게 되고 하니까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자체를 마치 기자는 아주 나쁜 빚이 막 늘어나고 있다. 뭔가 빚이 막 늘어난다. 젊은이들이 빚을 지고 있으니까 아주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봤을 때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는데 좋은 빚, 감당할 수 있는 빚을 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쁜 빚을 지는 게 문제고요. 나쁜 빚은 젊은이가 아니라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 기자는 좀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집을 사는데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이러니까 빚 자체가 너무 미운 거죠. 빚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읽어볼게요. 네. 결혼 연령대인 20, 30대에게 내 집 마련이 지상과제처럼 돼 있다 보니 젊은 층이 소비를 절대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맞죠.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도 내 집 마련은 쉽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이 되게 쉬워요. 왜냐면 작고 오래되고 불편한 집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이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걸 싫어하죠. 네, 실제로 이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뭐 결혼을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빚을 져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요. 새 아파트 좋아하고 또 신도시 좋아하고 또 애 낳을 것도 고려해서 워낙에 요즘에 결혼을 늦게 하니까 뭐 결혼하고 바로 애 갖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아예 30평대를 또 찾고 또 신규 분양 좋아하죠. 신규 분양 좋아하니까 또 건설사들이 또 그런 거를 노리고 또 비싸게 팔죠. 그러니까 비싼 거 사서 집값이 떨어지면은 아까 안 좋은 빚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비싼 거를 없는 살림에 사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고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나쁜 빚을 진다. 20, 30대들의 문제는 뭐냐면 나쁜 빚을 많이 지고 있죠, 지금. 나쁜 빚을.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저도 30대지만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참 생각들이 되게 편협해요. 뭔가 작고 오래되고 불편한 집에서 시작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하고요. 나는 남한테 보여주는 거를 고려하고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더 새 집에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못 살 바에는 결혼을 안 하죠. 그래서 결혼의 문제도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기사 자체만 봤을 때는 단순히 이런 논리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20, 30대들도 빚을 져도 돼요. 빚을 지는 게 왜 나쁜 겁니까? 빚은 상관없어요. 빚은 상관없는데 좋은 빚을 지라는 겁니다. 좋은 빚. 좋은 빚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가격이 올라갈 집. 이건 투자의 성공인 거죠. 투자 성공을 할 수 있는 집을 사고 아니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집. 감당할 수 있는 이자. 그러니까 내가 애를 낳고 생활비가 점점 많이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서 이자 자체를 적게 낼 수 있게 작은 돈만 빌리시면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나쁜 빚을 진 분들은 위험하겠죠. 위험하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이자를 내고 어떤 투자 목적으로 투자가 성공할 만한 곳에 좋은 빚을 진 사람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좋은 빚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시면 아예 빚 자체가 나쁘다. 빚은 모두 나쁜 거야. 모두 나쁜 빚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돈을 안 빌리게 돼요. 돈을 안 빌리면 절대 내 집 마련 못 합니다. 왜냐면 이 자본주의 시장 자체는 돈을 빌리라고 되어 있고요. 돈이 계속 늘어나는 시장이에요. 내가 돈을 빌리지 않는다고 해서 남들도 안 빌리는 것도 아니고요. 돈은 계속 시장에 풀려 나오고 있고 물건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격은 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거품이 끼게 되고 그 거품을 잘못 타고 가던 사람들이 거품이 꺼졌을 때 항상 이렇게 사이클처럼 폭락이 오게 마련인데 그런 걸 피해가면서 자본주의에 사는 방법을 터득을 하셔야지 나는 자본주의에 살면서도 빚 자체를 싫어한다. 나는 빚은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계속 점점 더 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빚과 좋은 빚을 구분하시고 좋은 빚 위주로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빚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월급에서 어떻게든 저금을 하시려고 하시고요. 그래서 그 저금한 돈을 가지고 또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드셔야지 처음부터 새 집, 그리고 큰 집, 그래서 비싼 집 이렇게 사셔가지고 나쁜 빚을 지고 시작하시면 이러면은 나중에 감당이 안 된다. 이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뉴스를 했고요. 또 하나 뉴스가 있습니다. 좀 재밌는 뉴스여서 짧은 건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헌집보다 분양권을 살래. 그래서 매매 줄고 분양권 거래가 56%가 늘었답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참 문제죠. 요즘 분양을 참 많이들 합니다. 프리미엄 받아서 돈 벌려는 그런 욕심에 이런 걸 많이 하시죠. 기존 주택 매매는 줄어든 반면 분양권 거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뭐 이런 평균을 전 좋아하진 않지만 올 10월까지 주택 매매는 10만 건으로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대요. 그래서 강북구, 성북구, 뭐 관악구, 금천구, 강서구 약간 좀 외곽 쪽이죠. 외곽 쪽에 있는 쪽은 거래가 많이 줄었고 분양권 전매 거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그래서 서울의 분양권 거래 규모는 2013년부터 증가해서 올해 6천 건이 거래됐다. 네, 광진구, 동작구 뭐 이렇게 써 있대요. 뭐 3배가 늘었대요. 네. 자, 이것도 참 웃기죠. 네. 10만 건이 거래가 되고 그 중에 10%가 줄었으니까 작년에는 뭐 한 11만 건 됐겠죠. 그래서 한 만 건이 줄었는데 분양권 전매 거래는 서울에서 6천 건이 됐대요. 그래서 56%가 늘었다니까 작년에는 뭐 한 4천 건 정도 됐겠죠. 그럼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숫자상으로 비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1만 건과 6천 건을 비교하면서 뭔가 무슨 뭐 대단히 뭐가 바뀐 것처럼 말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웃겼던 건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입니다. 자, 지난해부터 분양가가 오르면서 이전에 분양했던 아파트에 프리미엄을 줘도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와 가격이 비슷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 이렇게 전했대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지난해에 분양을 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프리미엄을 붙인 것과 실제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비슷하대요. 자, 이걸 좀 표로 그리는 게 좋겠네요. 자, 2015년에 5억이에요. 근데 여기 프리미엄이 뭐 5천이 붙었다 이거죠. 2016년에 분양하는 게 5.5억이란 말이죠. 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작년에 산 거, 작년에 분양했던 거 프리미엄 주고 살 바에는 새 집 산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그냥 가볍게 읽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1년 된 거보다는 새 집을 똑같은 가격에 사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말은 뭡니까? 분양가가 그만큼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비싼 가격에 집을 사고 있는 겁니다. 점점 비싸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들은 왜 오르죠?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 거죠? 옆집과 비교했을 때 옆집에 프리미엄 붙은 게 기준이 돼서 이 가격의 분양가가,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결정되는 거죠. 지금 이러는 동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분양가 너무 비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교육생들한테 물어보면 작년에 분양한 것보다 너무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분양받은 집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집값 더 올라갈 거야 이래요. 집값이 올라갈 거야. 그래서 왜 오를 거라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보다 우리 집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아마 듣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옆집에 새로 분양하는 것보다 우리 집이 더 싼데 평수도 똑같고 우리 집이 오히려 위치도 더 좋은데 우리 집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비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 거품과 그 다음 거품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뭐 가격을 비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그 주변 지역, 이 아파트에 올 수 있는 현실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전부 다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은 오르지 않는데 뭐 내가 산 집만 이쪽만 계속 분양가가 계속 서로 막 올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외곽 부분은 지금 집값들이 조정이 막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중심부 부분은 작년에 분양한 것보다 프리미엄 받은 그 가격보다 지금 올해 분양가가 더 비싸고 또 올해 분양을 받아 놓으면 뭐 앞으로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에 혹해서 사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나쁜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은 정말 큰일 나고요. 아까 집을 사는데 30 몇 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거꾸로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금을 갚는 게 또 몇십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인데 사람들은 1억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죠. 왜냐면 돈을 빌리는 게 너무 쉬워졌으니까. 근데 1억을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으면 100개월이 걸립니다. 단순히 원금 갚는 것만으로도 한 9년이 걸려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 돈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돈이 뭐 1억, 2억밖에 없어도 4억짜리, 5억짜리 집을 많이 삽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하시고 집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프리미엄 5천만 원 벌자고 하다가 이 5억짜리를 사는 거예요. 내가 5억짜리를 사야 5천만 원 프리미엄을 받는지 마는지를 따질 수가 있는 건데 이 5억짜리를 사는 게 요즘에 뭐 계약금 얼마나 겁니까? 워낙 적게 걸죠. 그래서 그냥 이건 뭐 무슨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게임하듯이 5억짜리를 산단 말이죠. 근데 이 5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00만 원씩 500개월 모아야 돼요. 그럼 40년 모아야 됩니다. 40년. 그럼 여기서 만약에 1억이라도 빠진다면, 마이너스 1억이라도 된다면 나는 거의 내가 앞으로 한 5년에서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인생이 완전히 뒤로 후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나쁜 빚을 지면 안 되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나쁜 빚을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강의를 할 때 분양을 좀 조심하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먹혀요. 사람들이 잘 분양을 좋아들 합니다. 왜냐면 새 집이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제가 가서 살죠 뭐. 이 논리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1억씩 빠지고 이러면 참 피눈물 납니다. 그래서 이 오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 빠졌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거를 내가 나중에 갚아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뉴스들은 참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데도 이런 기사를 쓰고 이런 기사를 보고 어떻게 좀 앞으로 분양권 사는 게 더 좋은가? 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이런 좀 뉴스를 한번 소개를 했고요. 이건 뭐 제 의견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심사숙고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분양이라는 거는 정말 위험한 투자고요. 대출을 끼면서 새 집을 산다는 거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분위기 좋았죠. 근데 그게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많이 부리다가 큰일 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명심을 하시고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곳 아니어도 돈을 버는데 참 이런 불나방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진짜 모닥불 주변에서 놀면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참 걱정입니다. 항상 이 부동산은 어떤 파도가 있었죠. 그래서 파도가 오기 전까지는 다들 좋다는 얘기만 하는데 그 파도가 한번 와서 시장이 좀 정리가 되면 그제서야 이제 후회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이 분양가 호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참 저는 좀 우려 섞인 마음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도 참 조심하시고요.
투자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 건 가장 바보 같은 짓이고요. 투자를 하되 나쁜 빚을 지지 않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항상 머리를 쓰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만한 곳, 그 오를 만한 곳이 분양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말하는 건. 분양도 프리미엄이 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쪽 말고 좀 더 안전한 쪽으로 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의견을 마지막으로 하면서요.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익이었고요.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은 뭐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은 화면에서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뭐 나름의 제 의견을 좀 넣어서 방송하는 거를 이제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걸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